그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게 있고요. 74번에 B 지역이 아니고 A 지역인데 제가 잘못했고요. 예. 예. 예, 예. 그 B가 아니고 A로 해야 돼요. A. 0.8이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A로 바꿔야 돼요. B가 아니고 A로. 그리고 96번은 답이 두 개예요. 96번은 답이 두 개. 맨날 틀려요. 원래 중요한데요. 원래 가격 재원칙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원가법 계산 문제는 중요도가 낮고요. 대신 이제 이론 문제는 좀 해야 되고요. 자, 이제 63번인가요? 자, 63번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나요? 이런 거를 답을 할 때는 원칙적인 것을 기준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63번에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건데 1번에 회사 설립은 발기 설립 방법으로 설립하고 이건 맞죠? 근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모두 5억이 아니고요. 자기관리는 10억, 위탁관리는 5억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물론 구조조정은 이제 5억인데 근데 처분 제한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근데 이게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원칙적인 것을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이 보면 구조조정은 아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세모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외잖아, 예외. 걔한테만 특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면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3번 다른 게 더 확실한 게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야 되고 결국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자기관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구조조정한테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탁관리는 40%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는 자기끼리, 위탁은 위탁끼리,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끼리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공모 규정이 조금 이제 복잡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따로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는 30% 이상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죠.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은 마련하는 기간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요. 최저자본금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개 모집이죠.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은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30% 이상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있어요? 구조조정 리츠 하고요. 그다음에 대령이 정하는 기관 있죠. 국민연금공단 있죠. 국민연금공단 등 대령이 정하는 주주. 얘네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거라 그랬죠. 그 취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취지. 왜 공모 규정의 취지.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거를 사모를 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들의 탈세 창구가 돼버려요. 탈세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이제 절세지만 절세 창구로 변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금 혜택을 일반인들도 많이 혜택을 보게 하려면은 공모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모를 많이 하게 하면 많이 할수록 일반인들도 혜택은 많이 보겠지만 그러면 설립하기가 어려워요.
적자랑 수준에 맞춰놓은 곳이 30%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등 여기는 이제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대체로 여러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체는 얘 하나거든요. 법적 주체는 하나잖아요. 법적 주체는 하나인데 얘가 혼자 그냥 30% 이상을 인수해도 공모했다고 보는 거죠. 취지는 달성됐으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대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이미 인수를 해버리면은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내용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적용된 데서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6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맞나요? 근데 자산관리회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관리회사가 필요한 이유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자본금은 최저 얼마 이상 70억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몇 인 이상 5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이 새로 바뀐 규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그냥 배당해요. 금전 배당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금전 배당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금전 배당 하여야 한다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금전 배당을 하든 주식 배당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배당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을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죠. 여기에 예외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00분의 50 이상이요. 100분의 50 이상 배당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100분의 50 이상. 자기관리만 그래요. 자기관리. 다음에 3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산 구성에서는 세 가지가 나올 때는 100분의 80이죠. 부동산만을 따질 때는 70% 이상이죠. 다음에 4번은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면은 10배 범위까지 확대가 되죠. 4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현물 출자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요즘 현물 출자 내용이죠. 5번은 현물 출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업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최저 자본금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고 그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되죠. 그거 지금 안 써드렸지만 그리고 6월 달에 새로 들어간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새로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웬만한 주제들은 이제 조금씩 다뤘어요. 지금 1, 2, 3, 4, 5 10개 지문이잖아요. 63번부터.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규정을 주로 질문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65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대출은 누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모기지론은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주금이 주체예요, 주체. 한국주금이 주체고, 주택연금은 시중은행이죠. 은행이 주체예요. 다만 여기 이제 보증을 한주금이 해주는 거죠. 보증해주는 게 이제 한주금이죠. 은행은 웬만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기지론 대출해 줄 때 고정금리로 해주지, 자신한테 불리한 고정금리를 웬만해서는 안 하는 거죠. 은행은. 얘는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을 감안한다면은 함부로 고정금리로 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작년이었나 올해였나요? 이 안심전환대출 올 3월이었나요? 그 안심전환대출 그거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얘가 해준 거예요. 얘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못 올렸잖아요.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분명히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출이 앞으로 장기 대출이 남아 있는 사람은 지금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으로 갈아타는 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이걸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지금 그때 안심전환대출만큼의 좋은 조건은 안 되죠. 당연히 안심전환대출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싼 이자로.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변동금리가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규 고정금리는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신규 고정금리도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별로 돈이 대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눈치들이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3번은 이용 자격은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포함되죠. 그러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다주택자는 안 됐어요. 근데 아니 서울 강남 같은 데야 10억 넘는 게 수두룩하겠지만 지방으로는 몇 채 다 합쳐도 안 되죠. 제가 살던 집은 세 채 합해도 9억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기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한 30평대 아파트가 서울 강남은 10억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0평대 아파트가 한 3, 4억 하나요? 그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채 해도 9억이 안 돼. 그러니까 두 채 있는 집은 이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및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다. 맞죠? 근데 이것도 새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정기간 방식, 그 차이점이 지금 그 종신 지급이 있고요, 종신 혼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간 혼합이 있죠. 일단 종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대출받는 거죠. 모기지로는 10, 15, 20, 껑충 뛰어 30인데 여기서. 근데 얘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10, 15, 20, 25, 30 이렇게 5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합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수시 인출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시 인출금은 이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수시로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이렇게 목돈이 들 때를 대비해서 남겨놓은 돈이죠. 그런 게 있으면은 혼합 방식이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급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급 유형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정액형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기간 내내 똑같은 금액. 그다음에 증가형은 처음에는 작게 해서 점점 3%, 12달 단위로 3%씩 올라가는 증가형이 있고요.
감소형은 12달 단위로 3%씩 내려가는 감소형이 있고요. 또 전후 후박형이 있어요. 처음 10년간은 두텁게 받고 나중부터는 11년째부터는 좀 낮게 쭉 받는 거. 이렇게 전후 후박형 이런 여러 가지 지급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그다음에 5번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종신 지급 방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신 지급 방식은요, 수신 출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신 출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충당을 해야 돼요. 모자라면. 맞죠? 근데 이것도 충당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더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재산도 상속되죠. 빚도 상속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을 때는 상속을 시켜주고 모자랄 때는 상속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상속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또는 당해세를 안 내서 요것이 우선 인출이 되죠. 우선 이 배당 순서의 경매 배당 순서에 가장 먼저 인출이 되잖아요. 이게 비용 말고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원리금 지불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산이라는 게 이제 주택 말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한테는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66번. 자, 요거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부동산 활동론에 대한 거죠.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표준적인 가격 수준 밑으로 하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이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고요. 조방 한계란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죠. 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입지 잉여한다. 맞죠?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 입지 잉여고요. 그다음에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스프롤 현상이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67, 68, 69 지금 부동산 관리로 넘어가는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관리 문제는 그 장단점, 그 관리 방식별 장단점을 좀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는 많이 물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체크를 하되 조금 소홀했던 것이 바로 67번 같이 법경기 구별하는 거예요. 요게 최근에 몇 년간 조금은 이제 뜨문뜨문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했죠. 자, 그게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죠. 이 인력 관리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력 관리 한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인사 관리. 요거는 사람을 뽑아서 내보낼 때까지를 인력 관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영업으로 보내거나 영업을 잘할 사람을 관리로 보내거나 이러면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죠.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경제적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고요. 그다음에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요. 그냥 도난 방지 대책은 기술적 관리이지만 토지 도난 방지는 이거는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서류상의 문제죠. 그다음에 디귿은 지목 변경 이런 거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 지목 변경 디귿도 법적 관리고요. 또 권리 관계 이런 표현 나오면은 법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법적이고. 그다음에 보전 관리는 뭐예요?
보전은 현상 유지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사실은 위탁관리를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잘해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은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양호하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이건 자가관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걸 사전적 유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보통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지 관리는 요거는 기술적 관리에 속해요. 근데 이 유지 관리가 사전적 유지 관리가 있고요. 사후적 유지 관리가 있고 일상적 유지 관리. 이렇게 사전적 유지 관리가 이제 예방적 유지고요. 요거는 대응적 유지라 그래요. 일상적 유지는 정기적 유지. 정기적 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예방적 유지, 사전적 유지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가관리죠. 그리고 위탁관리의 편의, 요거는 위탁관리고 그러니까 섞여 있죠. 혼합관리 맞고요. 그다음에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것은 자가관리죠. 5번이 틀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많이 물었습니다. 69번도 같은 맥락이죠. 69번도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강력한 지도력은 자가관리죠. 자가관리.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 이제 혼합관리 방식의 전형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렇죠? 종합, 통합, 통제 이런 측면에서는 자가관리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음에 70번은 아직까지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비율 임대차 임대료를 계산하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 120만 원에다가 월 매출 800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의 8%를 추가 임대료 지불하는데 어느 달 매출액이 1,400이라면은 600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600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8%만큼을 더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120에다가 더하기 600에다가 곱하기 0.08 간단하죠. 48이니까 168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죠.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제 개발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또 민간 개발 방식, 또는 기타 용어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개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은 좀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6번까지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71번은 개발의 위험에 대한 거죠. 개발의 위험하면은 법시비죠.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 법적 위험은
이제 1번부터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그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위험은 있다고요? 시장 위험은 있어요. 그 시장 위험은 항상 수급을 보면 돼요. 수급. 수요가 별로 없거나 공급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그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라고 하는 이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이러면은 수요가 없는 거죠. 또는 공급자들이 너무 과잉 경쟁을 벌여서 그러면은 그건 다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이제 박 터지는 거예요. 부산에는 학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엄청 많이 생겨서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그게 시장 위험이라고. 공급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수요자들이 좀 더 늘어나는 듯 해 보이니까 이제 많이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서로 막 경쟁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런 게. 수급 상황과 관련은. 개발에서의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안 팔리면 어떡할까? 또 너무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떡할까? 그게 시장 위험이에요. 다음에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주로 그 단계에서 하는 게 바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게 흡수 분석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흡수 분석이 이제 개발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흡수율도 있고 뭐가 있어요? 흡수 기간도 있죠.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예요.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거예요.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흡수 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에요. 100% 흡수 기간. 이거는 짧을수록 좋겠죠. 이런 걸 분석함으로써 시장 상황이 어떠하구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4번에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그 비용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런 단점은 있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 부지의 지역 지구재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거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상태만 파악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떠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죠? 이게요, 법적 위험 하면은 공법상 위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법적 위험은. 공법상 위험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법상 위험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공법상 위험은 그 토지 이용 규제만 제대로 봐도 돼요. 그 수험생분 중에 이제 건축업자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다 알아요. 뭐 여기는 뭐 규제가 어떻다, 심지어는 주차장 면수는 몇 개 돼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웃 주민들이 민원 넣는 거는 예측 불허죠, 예측 불허. 그건 공법상으로는 그냥 법 규정대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민원들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술 사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덜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그 허가를 받으려면 막 인근 주민의 동의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그 사들고 다니면서 먹이고 이렇게 그 작업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안 되면 이제 열받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음에 5번은 시장성 분석. 자, 시장성 분석은 뭐예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은 아까 수급 분석이라고 그랬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 요거는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뭐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에요, 수급 분석. 근데 요거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요. 대상 개발 사업. 그러니까 그 개발된 사업을 보는 거예요. 개발된 그 사업. 내가 그 컨셉을 갖고 개발하는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분양될지 또는 임대될지 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가능성.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옳은 표현이죠.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고 대상 개발 사업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73번에도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이런 걸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인구만 나오면은 벌써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최소한 30만 정도 인구는 되어야 백화점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만 이런데 백화점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구 규모라든가 또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도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제일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 아니에요. 울산이에요, 울산. 1인당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데는 울산이에요, 울산.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거제였어요, 거제. 근데 거제가 지금 조선이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거긴 지금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거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걸 봐야 돼. 전체적인 인구 규모, 거기에다 1인당 소득 수준, 이면 엄청난 그런 그것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거. 그리고 산업 구조, 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자동차 좋아졌잖아, 이제. 수입 자동차 된설이 맞는 바람에. 그러면 울산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제는 지금 조선이 지금 죽잖아요. 그러면 거제보다는 울산 쪽이에요, 울산 쪽. 그런 것들이 뭐를 해도 마찬가지죠. 네, 중개 학원을 하더라도 이 중개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그쪽이 낫다는 거죠, 그쪽이. 그죠? 근데 너무 잘 되는 데는 또 안 돼요. 중개 학원은 적당한 실업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실업이 있어야 공부를 하러 오거든. 왜냐면 너무 하는데 바쁘면 그거 하느라고 이쪽에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제가 괜찮을 수 있어요. 거제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중개학원이 언제 잘 됐는지 아세요? IMF 이후에 잘 돼. IMF 이후 때. IMF 때 엄청 구조조정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학원으로 와가지고 수업 들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종별 특성도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많은 데로 가야 돼요. 돈 많은 데로. 돈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귀하다고요. 맞잖아요. 세종도 귀한가요?
그렇죠. 예, 이 돈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돈 많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뭘 해먹어도 해먹을 게 있어요. 근데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가면 안 되고, 예, 사람 많은 동네 가야 돼요. 저소득층. 돈놀이를 해도 거기 가서 돈놀이를 해야 돼. 맞잖아요. 거기는 돈이 귀한 동네 아니에요. 돈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돈놀이를 해도 그런 데 가서 돈놀이를 해야 되고, 무슨 장사를 해도 그런 데 가서 돈을 투자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뭐를 해도 하는. 사람이 북적북적거리잖아요. 입수가 있잖아요. 입. 기본적으로 입수. 안 먹고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장사 같은 경우라면은 차라리 사람 많은 데가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오픈해도요, 그 전월세 같은 그냥 생계형 중개사무소는 그냥 저기 뭐죠, 달동네 근처 이런 데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투기적 수요는 없더라도 실수요는 늘 있게 마련이거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이런 수요는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런 거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돈이 가야 되고, 돈 많은데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명언인가요? 예. 지금 보세요. 옛날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가면은 세탁소를 해도 우리나라 선생님 그 수입보다도 낫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 그 좋은 직장 두고 이제 미국 가서 세탁소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이 조선족 동포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저기 중국에서 다 엘리트들이에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인데, 예, 중국에서 선생님 하다 온 거예요. 여기 오는 게 훨씬, 그렇게 해서 버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요즘 최저임금제 다 이제 적용되고요. 그 웬만한 그 중소업체들도 외국인 근로자들 쓰더라도 그 다 이게 신고 들어가고 하면 바로 이제 단속되고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도요, 다 최저임금제하고 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초과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 주고 다 줘야 돼요. 근데 한 150에서 200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지방이지. 지방인데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든다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예, 저는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왜 있을까 했더니 뭐 농촌에 있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 같은데 이 산업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외국 사람들 수입을 많이 해야 돼. 이제 점점 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 성장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거시적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지역 경제 분석. 다음에 시장 분석은 13번의 2번 지문이죠. 이거는 타당성 분석에서는, 자, 타당성 분석의 키워드는 뭐예요? 수익성 분석. 타당성 분석의 키워드는 이거 수익이에요. 수익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GCC 타투 하잖아요. 그 GCC 타투에 이거 수익성을 알려면은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돈 들어오고 나오는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순현가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걸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전부 다 타당성 분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다 문장을 다 통째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나왔네요 또. 근데 3번 틀렸네요. 아까 시장성 분석이 이거 대상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랬어요. 시장 분석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 이게 지금 2번과 같은 얘기 지금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그 키워드는 결국 수익이잖아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맞죠? 그래서 다음에 5번에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공실률 하면 야 공실률이 얼마나 되냐? 야 지금 방 20칸에 2개 비어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으로 그냥 10%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365일을 따져서 기존에 임차인이 나가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비어있는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 365일 중에서 며칠 동안 비어 있었느냐, 그걸 보고서 공실률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자,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 자, 이게 몇 년간 조금 뜸했어요. 또 이것도 LQ도 조금 뜸했고요. 이게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이라 그랬죠.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LQ 그러면은 자, 이 표에서 여기가 몇 명? 300, 400, 700. 여기는 200, 500, 700. 여기가 500, 900, 1400 하면은 A 지역 부동산 산업이 요 놈이죠. 전국의 전체는 항상 들어간다 그랬고요. 이 숫자 박스에 있는 숫자 4개로 판단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풀든가. 요 경우는 요것도 요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죠. 1400분의 700분의 500분의 300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죠. 왜냐하면 이제 반이 딱 눈에 보이니까. 예, 이거 50% 분해잖아요. 50% 분해. 예, 1400분의 700이니까 요거는 500분의 300은 60%잖아요. 1000분의 600이니까 60%. 50% 분의 60%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1.2가 되죠. 이렇게 해도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예, 1400분의 500분의 700분의 300 해도 나오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5번은 매수 수용 방식,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의 매수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게 틀렸죠.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교환해 주는 거죠. 다른 땅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한다. 맞죠? 옳은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그렇죠? 일단 매수 방식은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개발한 택지를 그 분양했을 때 수익금이 발생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고요. 76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